타인과 합쳐져서 하나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저는 모든 인간은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냥 혼자 있으면은 내면에 혼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사랑론도 갖고 계세요?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랑론을 얘기할 때 저는 뭐 끌림, 상호 성장, 쌍방향 소통이 일어나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밀한 정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 함께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신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다. 의미의 확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 저로서는 너무 기쁜 날이에요. 정말 모시고 싶었던 분이거든요. 충코 철학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 중에 아마 철학 공부하기 위해서는 충코님께 철학을 배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여쭐 거예요. 오늘 철학적인 이야기 많이 좀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철학 지식을 전달하고 저 나름대로 철학적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충코 이충영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사실 철학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근원적으로 문제를 터치할 수 있는 게 철학 아닙니까? 근데 철학이 일단은 철학책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네네. 하고는 싶은데 철학에 접근을 못한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상을 염두에 두면서 조금 큰 질문이긴 하지만 다이렉트로 질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구조가 작동을 우리의 일상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구조면 돈 벌어야 되니까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 윤리도 작동하고 기타 등등. 하여튼 우리의 일상에 작동하고 있는 구조가 엄청 많은데 우리는 그 안에 결박돼서 살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완전한 자유란 단 한 번도 인간의 삶에서 실현된 적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어떤 원시 사회든 문명의 발전한 사회든 그 어떤 사회든 다 억압이라는 게 있고 심지어 사회적인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물학적인 억압이 이미 인간의 의지를 억누르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우리는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다. 아프지 않고 싶다고 해서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없고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그나마 나라는 개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이 강조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객관적으로 내 상황을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거를 잘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을 엄청 해야 되는 일인 이유가 우리는 보통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할 수 없는 일은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책임을 더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버인데 내가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은 영상을 더 열심히 만드는 겁니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근데 그거는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벌써 저는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래 내가 이걸 해야 돼. 근데 예를 들면 계속 유튜브 그 통계를 들여다보고 있는다던가 그런 거는 그걸 봐도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자꾸 하게 돼요. 일상에서 끊임없이 자꾸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게 된다라는 그 심리적인 자기 기만의 기제, 그 편안하고자 하는 기제를 갖고 있다는 거를 의식을 하고 그거를 좀 떨쳐내고 일상에서 일단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나의 환경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내려놓기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에도 집착해서 막 그것을 향해 가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역시 나는 이런 구조의 결박 때문에 이걸 실현하지 못해. 이런 일종의 자괴감 모드에 빠지기가 쉬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면 그 안에 제한된 자유의 세계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좀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 말고 우리가 또 일상에서 한번 시도해 봄직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선택과 집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내려놓는다는 것도 결국에는 버릴 거를 버리는 거고 그 버리는 게 정말로 뼈아픈 것일 때가 많죠. 어떤 관계를 버려야 될 수도 있고 하나를 결국에 이루기 위해서는 나머지 것들은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인간의 에너지는 제한돼 있고 예를 들어서 저의 개인적인 삶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음악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음악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진지하게 되게 많이 했었고 막 음악 작업 같은 것도 20대 초반에는 했었고 했는데 뭐 악기예요? 어떤 그냥 저는 좀 작곡 그런 것도 좋아해서 아니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서 혹시 성악을 하셨나? 아 그건 아닙니다. 네. 결국에는 내가 공부라는 길과 그 음악이라는 길을 병행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 당분간은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무언가 하나를 이루고 나서야 여유가 사실 생기는 거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때까지는 하나의 모든 여력을 투입해서 집중을 해보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자유론 그러면 일단 뭐 하여튼 고등학교 때 받은 교육의 기반에서도 한쪽은 존 스튜어트 밀, 또 한쪽은 뭐 사르트르 이렇게 대비를 한다면 두 사람의 자유론 또는 자유의 실천의 지향상의 차이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자면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는 자유의 본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유라는 현상이 있고 예를 들면은 전통적으로 서양 철학자들이 자유에 대해서 물었던 거는 자유의지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었단 말이죠. 근데 밀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자유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에 대해서 그 자유의지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이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밀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차원에서 그 자유의 문제에 접근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유는 결국엔 사람들끼리의 부닥침에 의해 가지고 제한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러면은 그 부닥침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밀은 천착을 하려고 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리 생각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그 자유론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유를 ഘ알아먹는 행동을 정말 많이 한다는 겁니다. 거시적으로 보면은 과거 사회에서는 어떤 압제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국민들을 억압하고 그랬다면은 점점 현대 사회에 다가올수록 사실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치하는 사회가 됐는데 어떤 뭐 여론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언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누군가가 억지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도록 규제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개성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암암리에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살아가도록 분위기를 형성한다던가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은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한다던가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표현의 자유 같은 것을 굉장히 중시를 했고 미리 얘기하는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은 게 사회의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단 한 명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 명의 생각이 그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비해서 덜 권리를 갖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자유를 조율할 것인가의 문제를 밀은 주로 생각했다면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노선인 것 같아요. 정말로 나의 존재를 들여다봤을 때 결국에는 내가 이 순간에 발휘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게 있다를 의식해야 된다라고 사르트르는 생각했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거 찢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가지는 온갖 선입견 때문에 나의 그 자유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 의식한 상태에서 내가 선택을 내리는 거랑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이끌려가면서 행동하는 거랑 되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일단 그걸 의식하자에 초점을 맞췄던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두 사상가의 공통점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자유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걸 일단 해결해보자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거는 저는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밀을 조금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비전문가라서 더 용감할 수 있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사상의 자유 같은 게 근저에 있고 그것의 실행태인 표현의 자유 같은 걸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끼리의 뭐 일종의 조율, 뭐 공리적인 그런 태도겠죠. 큰 틀에서는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진 자유론을 얘기하고 있다면 걔를 완전히 개인 차원으로 치환해 보면 사상의 자유는 내 생각의 자유라서 결국 내 생각이 뭔지, 내 본성적인 욕구가 뭔지 이런 것들과 맞닿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유론 자체는 이제 뭐 일종의 사회 철학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쓰여졌지만 그걸 개인 철학으로 치환을 해서 생각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본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해내는 자유일 수 있어서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역량 같은 것과도 관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해내고 근데 해낼 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리적인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정도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근데 그 욕구나 능력 자체를 암암리의 사회가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체계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나 내 욕구조차도 사실은 평상시에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고. 문제의 핵심이죠. 네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잘 깨닫는다고 해도 네. 사실은 그 내 진짜 욕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 욕구가 사실은 사회에 의해서 형성이 돼버린 욕구일 때가 많다 보니까 그게 진짜 내 욕구가 맞을까? 이런 질문도 반드시 던져봐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르트르의 자유는 일단 그의 삶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좀 사실 되게 과격하고 용감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밀은 굉장히 좀 원론적이긴 하지만 좀 점잖다면 네. 사르트르는 조금 공격적인 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게 이제 어떤 공리주의적 기반하고 실존주의적 기반의 차이 같은 것에 연유하는 측면은 혹시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 어떤 사상가의 삶이랑 그 사상가랑 되게 합치하지 않는 경우도 좀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해석하기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그 어느 정도는 확실히 연관성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사실은 사르트르도 되게 엘리트였고 엄청 완전 초초초 엘리트 코스를 받아서 다 그 공식적인 루트에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기 네. 때문에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 선택과 집중을 결국엔 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라고 의식을 한다고 해도 그 와중에 그거를 다 발휘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고 내가 자연스럽게 그 체제를 존중한다고 해서 그게 부자유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면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존주의적인 철학을 받아들일 때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가 전통대로 사람들이 명하는 대로 사는 거는 그럼 나다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인간의 삶의 어차피 99%는 다 그렇게 살게 되어 있고 그 1%의 다름을 무엇을 내가 추가할 거냐의 문제이고 사르트르도 그 1%의 다름이 좀 파격적이었을 뿐이지 사실은 99%에서는 본인이 처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살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존 스튜어트 밀은 사랑하는 여인이 유부녀였어. 그래서 그 부인의 남편이 돌아가실 때까지를 기다리고 결혼을 했죠. 전 몰랐습니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사랑 이야기죠. 정신적 동반자였고. 그런데 사르트르는 보바르하고 소위 계약 결혼이라는 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이 뉘앙스의 차이, 뭐 시대적 차이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의 사유의 차이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도 뭔가 이렇게 언뜻 좀 힌트를 얻을 부분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되게 경험주의적인 철학자들이랑 비경험주의적인 뭐 이거를 지성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뭐 합리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철학자들이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밀은 되게 경험주의적인 면이 강한 철학자였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경험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변으로부터 얻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들을 되게 존중을 하는 거죠. 엄청. 그거에 기초해가지고 우리는 진리 판단을 내리고 뭐 사회의 방향성이나 그런 것도 규정해야 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습도 되게 중요시하는 면이 있고 일단 주변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회가 굴러왔으니까 잘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견해. 사실은 그 영국이나 영미권에서 경험주의가 많이 발달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법률 체계도 보면은 관습법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해서 밀은 좀 그런 식으로 사회 체제 같은 것들을 많이 존중하고 일단 있는 것들을 잘 맞추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 아닐까 싶고 반면에 조금 더 그 개인의 내면적인 그 경험, 의식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더 그 급진적인 것으로 나갈 가능성이 확실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관념론 쪽이 네네네. 생각도 급진적이고 네네. 그다음에 사르트르처럼 뭐 사실 너무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파격적인 자유의 실천 이것도 좀 가능했다고 큰 틀에서는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과 관련된 이야기로 또 좀 돌아오고 싶은데요. 어쨌든 우리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먹고 사느라고 이제 직업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이제 노동을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전제했던 정말 자기가 욕구하는 것이 무엇이지? 나는 무엇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이지? 하는 것하고 일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라는 게 우리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에 대한 철학적인 대답?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공허하다라고 믿는 쪽이에요. 내가 아무리 행복한 조건에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다 맞아떨어지는 삶을 살아도 어떻게 보면 그 이유 때문에 곧바로 인생이란 되게 공허해지고 지루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좀 그 20세기 초반 한 초중반 정도에 영미권에서는 그 유럽 기준으로 그 현대 사회가 막 발전하고 있을 때 영미권에서는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갑자기 지루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독일 쪽 철학 쪽 전통에서도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또 지루함에 대해서 주제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그렇게 전혀 다른 철학적인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시대에 동시에 지루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전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생각하거든요. 네. 현대 사회가 된다라는 거는 점점 전통적인 믿음의 체계들이 무너지고 예를 들면 종교라던가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점점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지기도 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물질적인 여유도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지루함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그냥 행복해지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 지루함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한다. 그래서 저는 그 지루함이라는 게 되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믿고 있고 최근에 고쿠분 고이치로라는 일본 철학자의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도 그 지루함을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 사람이 그 학자가 주장하는 핵심 주장 중 하나가 결단의 노예 상태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러셀도 마찬가지고 하이데거도 마찬가지고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냐면 결국에 우리 삶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 있어도 지루할 수밖에 없어. 계속해서 뭔가 갈망할 수밖에 없어. 그 현실을 잘 직시하고 나를 잘 들여다봤을 때 우리는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삶의 올바른 방향 그런 것들을 더 생산적인 방향성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발견할 거야. 라는 식으로 그래. 지금부터 그렇게 잘 살아보자라는 그 결단 그거를 내리는 태도를 좀 중시했거든요. 근데 이 고쿠분 고이치로라는 철학자는 사실은 그거가 우리를 올가맨다라고 또 주장을 했어요. 이 방향대로 이렇게 살자라는 그 결단이 내 삶을 또 지루하게 만드는 하나의 고착화된 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어쩌면 무언가 너무 커다란 결단을 내리지 않고 그때그때 주어지는 정보들에 나를 열어두면서 살아가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워라벨이라든지 내가 지금 일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것 때문에 힘드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뚜렷한 해결 방안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찾으려는 기대를 버릴 때 고착화될 수 있는 그 희망을 버릴 때 더 다양한 길들을 우리는 보면서 그 속에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선택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회사의 사원이면 이게 이제 너무 분업화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노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현대사회는 나쁜 물건도 많지만 사람들이 물건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어찌 보면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한 대여섯 명이 멧돼지 잡으러 같이 가는 것하고 저는 거의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일의 가치를 못 느끼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 그다음에 집에 와서 워라밸 해야지라는 이제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현재 노동하고 있는 것의 실질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예 생각을 못 해버리는 이제 이 상황이 현실에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은 노동은 좀 표현이 뭐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타적 실천의 한 행위라고 보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안에서 자신의 작은 노동의 가치 같은 게 빛나 보이고 노동과 워라밸이 하나 되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려놓음의 태도랑도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일의 가치를 잘 못 느낀다는 거는 보통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딱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정말로 100%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되는 일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런 활동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주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인간의 삶이다 보니까 내려놓음의 관점에서 자신의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태어나서 뭐 여러 사람이랑 관계를 맺기도 하고 뭐 포괄적으로는 세상과의 관계 제일 앞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것을 이제 구조, 억압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만 태어나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과 또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작동을 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이 선택하기도 하고 선택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사르트르처럼 치고 나가는 삶이 아니라 언뜻 생각해서는 수동적인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다 자유가 녹아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있고 현재 선택된 것에 대한 가치인식이 명확하면 우리는 좀
좁은 길이긴 하지만 이 힘든 세상에서도 자기의 어떤 실현이라는 차원에서의 일상을 좀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네. 비슷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 이제 세상이라는 것하고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고 그것이 우리와 상호작용하면서 우리를 또 변화시키기도 하고 이제 소위 변화를 중심으로 보는 철학 이런 것들과 이제 드디어 맞닿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세상과 개인의 관계 또는 인간관계에서 형성되어지는 어떤 자신의 삶의 측면들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팔자마다 다르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게 좀 한국적 사고의 우수한 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을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와중에 다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걸 열어놓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시간을 자기 혼자 보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사실 대부분 사람은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게 팔자마다 다르다는 게 어떤 전반적인 경향성이 없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전반적인 인간의 필요는 타인과 합쳐져서 하나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저는 모든 인간은 필요로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이유는 저도 뭐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하자 부모님한테 이렇게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게임을 하고 싶어요. 그냥 핸드폰 게임 핸드폰 켜달라 그건데 우리 게임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저는 야 인간이라는 거는 되게 원초적으로 나라는 개인이랑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동떨어뜨려 놓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애초에 그 함께 무언가를 해나간다는 의식을 되게 많이 품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많이 품을 수도 있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 혹은 몇 사람과의 관계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심을 이룬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냥 혼자서 나의 내면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랑 어떤 나의 상대방이 있으면서 그 상대방과 우리라는 의식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거는 정말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 다른 사람이 나의 맞은편에 놓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나의 거울로서 작용을 하게 되면서 거기로부터는 쌍방향 소통이 일어나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존재 안에 나의 삶이 투영돼 있으니까 그 존재를 보면서 다시금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다시금 알게 된 나를 통해서 다시 그 사람이랑 관계하고 쌍방향 소통이 계속 발전적으로 일어날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냥 혼자 있으면은 내면에 혼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그 자기 인식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훨씬 더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내밀한 정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 함께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신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다. 의미의 확장, 그럴 때 일어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많은 젊은 분들이 제 또래 분들이 뭐 일을 하거나 그러시면서 의미를 못 찾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좀 그런 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적인 의식을 통해서 점점 의미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혼자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요즘에 그냥 혼자 계시는 걸 선택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데 사실은 혼자고 또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혼자인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선생님 말씀은 우리 일상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시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의 감각의 출발로 해서 이 관계성이라는 걸 생각하면 저는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제가 청국장을 엄청 싫어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청국장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도 청국장을 먹다가 내가 청국장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나는 원래는 고기나 스파게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영역이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변화의 메커니즘 같은 것인데 그 근저에는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관계성이라는 거는 비의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네, 그 관계성을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사랑이라는 환대나 사랑이라는 감각으로 본다면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생성 일어날 가능성 같은 걸 현실 속에서 너무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좀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고 있어서 결국 그 변화의 철학, 뭐 생성의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한 주목이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사랑론도 갖고 계세요?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짧은 시간 안에 경험되는 사랑이랑 그 긴 시간에 걸쳐서 그 인생의 동반자로서 경험되는 사랑은 정말 다른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일단 구별을 꼭 해야 된다. 1대1의 사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랑은 정말로 아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흥분이 되는 그런 사랑이 장기적인 사랑이 계기가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정말로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저는 인간의 의미 형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주장에 되게 동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구조를 이루려면은 결국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물론 인간은 아주 짧은 그 기간 안에도 이야기를 형성해낼 수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긴 호흡이 생길수록 점점 그 이야기는 풍성해질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는 것이고, 긴 시간을 함께 해나가면서 처음에는 어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삶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함께 그거를 겪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의미 부여가 되고, 다시 또 한 1년이 지났을 때, 2년이 지났을 때 또 그 지점을 바라보면서 아, 그땐 그랬었구나. 또 지금은 이러네. 라고 하면서 그때를 기준으로 다시 지금을 해석하면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나가고, 이게 점점 반복돼 나가는 과정이 저는 그 1대1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물론 인간으로서 느끼는 생물학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충족시켜 나가는,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해낸 가장 충만한 관계의 방식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말고 앞으로 뭐 기술이 더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면 또 다른 방식이 출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게 막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사랑론을 얘기할 때 저는 뭐 되게 무식하게 끌림, 그다음에 편안한 즐거움, 상호 성장, 마지막은 성애. 얘가 충족되면 아, 사랑이구나. 그게 충족되지 않는데 열심히 참으면서 사랑하는 거는 좀 적극적으로 헤어짐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농담처럼 붙여봤습니다. 현대사회가 되면 이제 조금 다른 이슈가 생기는데요. AI의 출현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나중에 로봇이 될 것이고, 로봇과 함께하는 삶, 뭐 소설이나 이런 데서도 이미 많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고, 우리도 나름대로의 관계학의 뭐 어떤 실천 방향이랄까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만 해도 식물까지 가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보다 더 차등을 두는 그런 경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게 이제 기계가 되면 이게 관계학의 어떤 흐름이랄까 이게 이제 엄청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등장하는 로봇은 거의 인간화된 수준까지 올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의 미래가 될 텐데,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말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철학적 사유의 변화 같은 게 좀 어떻게 예견되고 하는 게 좀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앞으로 만약에 정말로 인간처럼 소통할 수 있는 사물들이 점점 등장을 하게 되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점점 지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적인 측면이 강화가 될 것이다. 육체적인 측면, 생물학적인 욕구, 그런 것들은 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지성적인 소통의 측면이 더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미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문명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들도 많이 생겨났다 보니까 사실은 생물학적인 활동의 중요성이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갖는 중요성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나타날 그런 미래의 기술에 의한 변화 현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예를 들면은 한병철 철학자님께서도 사물의 소멸이라는 책에서 맞잡을 수 있는 그 살을 가진 대상 이 아닌 정보로 대체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항성을 가진 대상이 점점 사라지고, 근데 우리가 현재를 인식하고 어떤 대상을 인식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 대상의 입장에서도 나한테 어떤 저항력을 돌려줄 때 우리는 그것이 이것이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원래 인간의 정신적인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이런 물건도 제가 마음대로 들어서 엎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성이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항력을 갖는다는 것이고, 생명체라는 거는 저항력의 측면을 훨씬 더 강화시킨 체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점점 줄어들고 많은 것들이 정보로, 보이지 않는 정보의 형태로 대체가 된다는 거는 나 혼자만의 의지를 무한히 펼칠 수 있는 왕국이 점점 되어간다는 거죠. 물론 사회적인 제약은 있겠지만 그냥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보면은 스마트폰에 뜨는 이미지, 그런 것들 내가 원하지 않으면 바로 꺼버릴 수 있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점점 저항력이 없이 내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냥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만족시켜주는 대상들을 우리가 익숙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는 거는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땐 현실의 감각, 나와 다른 것, 나에게 대항하는 것을 존중하는 정신을 점점 약화시킨다라는 면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석에 100%는 동의하지 않는 게 저는 일상에 정말 많은 것들이 저항력이 없는 것들로 대체된다고 해도 원래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관계성이라는 거는 전 되게 좁은 범위면은 충분하다 생각해요. 어떤 사랑하는 상대, 가족, 정말 친한 친구들 요 정도의 인간관계만 굉장히 내밀하게 잘 형성이 돼 있어도 그 이상의 다른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되게 정신이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춘코 철학을 통해서 철학이 우리 일상에 가까워질 수 있는데 굉장히 지금 큰 기여를 우리 사회에 저는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짧은 시간에 우리가 철학 얘기를 다 나눌 수는 없고 저는 그냥 오늘 우리 개인의 자유와 어떤 지향, 그것의 실현 이런 차원,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노동하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세상과 또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차원. 장기적으로는 뭐 정보를 포함해서 또는 사물을 포함해서 그런 관계성이 확장되어 갈 것에 대한 예측을 함과 동시에 도대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철학적인 해답이 무엇일까를 오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모든 게 굉장히 큰 이슈라서 뭐 아주 해집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이런 이슈들을 갖고 있는 우리 삶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들에게 이런 지점을 좀 주의하면서 이런 지점을 깊이 사유하면서 또는 이런 지점을 이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뭐 팍팍하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오류를 믿었다. 사실 인생의 문제라는 게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철학자들은 그래 그래도 어떻게든 나는 최종적인 진리를 찾겠어라는 의지를 갖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을 때 그거를 확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려서 절대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그 절대적인 결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호소력을 갖고 역사에 기록이 되고 남은 것인데 모든 사상, 모든 최종적인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는 논리적인 허점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둔다면 좀 더 내가 삶의 방향성이나 가치관 같은 거를 절대화하지는 않고 지금 잠정적으로 받아들인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철학에서 되게 많이 말하는 그 논리학 쪽에서 많이 말하는 개념 중에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 있고 그냥 지금 내가 가진 정보 안에서 이게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순간적으로 지지하고 그것대로 사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근데 다만 그것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나의 삶을 재미없게 그냥 지루하게 만들어버리지 않는 길이지 않을까. 계속해서 새로움을 그 순간순간 발견할 때마다 내가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아 그래 내가 기존에 게 틀릴 수 있었던 거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면 좀 더 지적인 방향으로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정말 많은 화두가 머릿속에 남는 시간이었을 거고 어떤 지점들은 이런 방향에서 생각하면 나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나의 삶을 좀 더 내 마음에 들게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